꿀잠 자는 야담 이야기. 생쥐 씨름. 옛날 어느 마을에는 가난한 할아버지와 할머니가 살았습니다. 가진 것 없는 두 노인은 자신들을 돌봐줄 자식도 없었지만 늘 서로를 아끼고 잘 보살피며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할아버지가 나무를 하러 산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산 저편의 큰 나무 뒤에서 어여차하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희한하네. 아무도 없는 것 같은데 무슨 소리가 나는지. 할아버지는 아무리 주변을 둘러보아도 누구 하나 지나가는 모습을 보지 못했습니다. 이상함을 느낀 할아버지는 소리가 나는 쪽으로 다가가 보았습니다. 소리가 나는 곳에 다다르자 사람의 모습은 보이지 않고 주변을 두리번거리니 나무 아래에서 빼빼 마른 쥐와 살찐 쥐가 서로 맞붙어서 씨름을 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두 마리의 쥐가 서로 밀고 당기며 어여차하며 안간힘을 쓰는 소리였던 것입니다. 세상에 이게 뭔 일이지? 이런 진귀한 구경을 하게 될 줄이야. 할아버지는 흥미로운 광경을 나무 뒤에 숨어서 가만히 지켜봤습니다. 그런데 자세히 보니 빼빼 마른 쥐는 할아버지네 집 쥐고 살찌고 힘센 쥐는 부잣집 쥐였습니다. 부잣집 쥐는 잘 먹어서 덩치가 좋고 아주 힘이 많기 때문에 할아버지네 마른 쥐를 번쩍 들어서 마구 내던졌습니다. 그래도 할아버지네 쥐는 지지 않고 몇 번이고 다시 일어나 이 부잣집 쥐에게 달려들었습니다. 할아버지는 자기네 쥐가 무척 불쌍해서 나무도 하지 않고 곧장 집으로 달려왔습니다. 그리고 할머니에게 자신이 본 일에 대해 말하였습니다. 할멈, 내가 지금 산에서 뭔 일을 보고 온 줄 아시오? 우리 집 쥐가 부잣집 쥐하고 씨름을 하는데, 아니 글쎄 우리 쥐가 너무 말라서 자꾸만 지는 것이 아니겠소. 내가 그래서 너무 딱한 생각이 들었지 뭡니까? 아무래도 찰떡이라도 해서 우리 쥐를 먹였으면 싶어서 내 급히 돌아온 거요. 아이고,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쥐들이 씨름을 하고 있다고요. 부잣집 쥐랑 우리 쥐랑. 아이, 그럼 지면 안 되지. 이러고 있을 것이 아니라 지금 당장 떡을 만들어서 우리 쥐에게 먹여줘야겠네요. 할머니도 맞장구를 치며 서둘러 찰떡을 만들 준비를 하였습니다. 그리하여 두 노인은 찰떡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덩덕쿵 방아 찢는 소리가 나자 이내 먹음직스러운 찰떡이 완성되었습니다. 할머니는 쥐가 먹기 좋도록 작고 동그랗게 떡을 빚어서 찬장의 맨 뒤쪽 쥐가 잘 드나드는 곳에 놓아두었습니다. 자, 여기 놓아둘 테니 이 찰떡을 먹고 내일은 꼭 씨름해서 이기려무나. 할머니는 마치 거기에 쥐가 있는 것처럼 상냥하게 중얼거렸습니다. 다음 날이 밝자 할아버지는 다시 산으로 나무를 하러 갔습니다. 어제와 같은 자리에 가보니 역시 나무 뒤에서 어여차하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 소리를 따라가 보니 어제 두 마리 쥐가 한참 맞붙어서 씨름을 하는 중이었습니다. 할아버지는 어제와 마찬가지로 나무 뒤에 몸을 숨기고 쥐들의 씨름을 지켜보았습니다. 찰떡을 잘 먹어서 그런가? 할아버지네 집 쥐는 하룻밤 사이에 놀랄 정도로 힘이 세어져서 어제처럼 당하고만 있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원래 힘이 셌던 부잣집 쥐였기에 두 쥐는 서로 밀고 당기며 안간힘을 써댔고 좀처럼 승부가 나지 않았습니다. 결국 승부를 내지 못하고 끝을 맺은 두 쥐는 좌우로 갈라섰습니다. 기진맥진해진 부잣집 쥐가 할아버지네 집 쥐에게 물었습니다. 아니, 넌 무엇을 했길래 하룻밤 사이에 그렇게 힘이 세진 거야? 그러자 할아버지의 집 쥐가 대답했습니다. 실은 난 어젯밤에 맛있는 찰떡을 무척 많이 먹었거든. 그래서 힘이 세진 것 같아. 그 말을 들은 부잣집 쥐는 찰떡이 너무나도 먹고 싶어졌습니다. 그럼 혹시 나도 너네 집에 가서 떡을 좀 먹을 수 있겠니? 그래, 그렇지만 우리 집 할아버지 할머니는 무척 가난하셔. 그래서 떡을 더 많이 만들기는 어려우실 거야. 하지만 내가 돈을 많이 가져온다면 떡을 줄 수는 있어. 어때? 할아버지의 집 쥐의 말에 부잣집 쥐는 흔쾌히 승낙했습니다. 좋아. 돈이라면 우리 집에 잔뜩 있지. 내가 돈을 갖고 갈 테니까 내 몫의 떡까지 부탁할게. 뭐야? 아니, 쥐들도 사람들 모르는 사이에 말을 하잖아. 그런데 뭐라고? 돈을 가져온다고? 아이고 웃겨라. 아유, 웃음소리가 나면 안 되니까 참아야지. 할아버지는 쥐들의 대화가 어찌나 우스운지 웃음이 터지려는 것을 꾹 참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곧장
할머니에게 자신이 들었던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그러자 할머니도 몹시 신기해하고 재미있어 했습니다. 세상에 그게 정말입니까? 아이고 신기해라. 신기해. 떡값이랍시고 돈을 가져오면 정말로 웃기겠네요. 둘은 배꼽을 잡고 한바탕 웃었습니다. 그래서 두 노인은 그날 밤에도 쥐들을 위해 떡을 빚었습니다. 이번에는 2마리분의 찰떡을 만들어 찬장 구석에 놓아두었습니다. 그리고 곁에는 씨름을 할 때 사용할 작은 빨간 기저귀 2개도 함께 만들어 놓아두었습니다. 쥐들이 씨름을 할 때 딱 맞게 찰 수 있을 만한 가늘고 짧은 기저귀였습니다. 얼마 뒤 부잣집 쥐는 약속대로 많은 돈을 짊어지고 할아버지네로 왔습니다. 자, 여기 돈을 갖고 왔어. 너는 찰떡 준비했니? 당연하지. 우선 돈을 옮기자. 할아버지네 쥐는 부잣집 쥐가 짊어지고 온 돈을 차례차례 날랐습니다. 돈을 다 나른 후에 할아버지네 쥐는 이 부잣집 쥐를 데리고 찬장 속으로 들어왔습니다. 2마리 쥐는 그곳에 있는 맛난 찰떡을 신나게 먹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떡과 함께 놓여있던 작고 예쁜 빨간 기저귀를 본 쥐들은 신이 났습니다. 이야, 이게 뭐야? 아주 폼나는 빨간 기저귀야. 이걸 입고 씨름을 하면 정말 멋지겠는걸. 내일은 이걸 입고 한판 멋지게 붙어보자고. 좋아. 2 쥐는 기저귀를 하나씩 나누어 차고 신나게 춤을 추고 재주를 부렸습니다. 다음 날이 되자 할아버지는 궁금한 마음으로 전과 다름없이 나무를 하러 산으로 갔습니다. 산에 다다르자 씨름 소리는 전보다 훨씬 기운차게 들려왔습니다. 할아버지는 곧장 그곳으로 가서 나무 뒤에 숨어 구경을 시작했습니다. 2마리의 쥐는 이제 어젯밤에 할머니가 만들어준 빨간 기저귀를 차고 온갖 재주를 부려가며 씨름을 하고 있었습니다. 2마리 쥐 모두 찰떡을 원없이 먹었고 무척 힘이 세어져서 아무리 겨뤄도 승부가 나지 않았습니다. 할아버지는 구경을 하는 동안 너무 재미있어서 소리를 지르며 박수를 쳐주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하면 쥐들이 놀라서 씨름을 그만두고 도망을 칠 것 같아 꼭 참고 손에 땀을 쥔 채로 구경만 했습니다. 그날도 끝내 승부가 나지 않고 씨름이 끝나자 할아버지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할머니가 집에서 궁금해하며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할아버지는 2마리 쥐가 빨간 기저귀를 차고 신나게 씨름하던 모양을 온갖 손짓과 발짓을 해가며 할머니에게 실감나게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그리고는 둘이서 한참을 즐겁게 웃었습니다. 뒤로도 부잣집 쥐는 찰떡을 먹으러 할아버지 집에 찾아왔고 떡값으로 부잣집에 있는 금은 보화들을 하나씩 가져다 주었습니다. 할아버지와 할머니는 부잣집 쥐가 날라다 준 돈과 금은 보화들을 미천으로 삼아 큰 부자가 되었고 종종 재미있는 씨름 구경도 하며 남은 여생을 편안하고 재미있게 살았다고 합니다. 황천길로 간 효자. 옛날 충청도 충주 노은동은 보기는 쉽지 않은 안온한 동네였습니다. 비가 오면 비설거지나 하노라고 들썩거리고 뉘집 잔치나 있으면 북적거리고 그런 일 이외에는 아무 사건이 일어나지 않는 아주 안온하고 평화로운 마을이었습니다. 그 동리에 호련히 한 가지의 궤변이 생겨났습니다. 살인사건이었습니다. 동리의 한 중늙은이가 피살을 당한 것이었습니다. 피해자는 혼자 제 밥벌이나 하며 살던 사람이라 누구에게 원한 짓 일도 없고 재산이 없던 사람이라 강도의 짓이라고 볼 수 없고 말하자면 도대체 무슨 이유로 살인을 당한 것인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온 동리가 북적북적하였습니다. 안온하고 평화롭던 동리는 이 때문에 갑자기 소란하여졌습니다. 그리고 지금껏 아무 상황, 지금 말로는 모범 마을이었는지라 이 사건은 관아에서도 아주 중대하게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 범인을 잡아내려고 다들 눈이 벌겋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살인의 단서가 좀처럼 잡히지 않았습니다. 단 한 가지 이웃집에 있는 홍영주라는 사람과 이번에 피해자가 사이에서 몇 달 전에 말다툼을 하였다는 점과 홍영주의 집과 피해자의 집이 담장 하나를 격하여 이웃하여 있고 담장만 넘으면 넉넉히 들어갈 수 있다는 점으로 홍영주를 가장 유력한 혐의자로 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홍영주는 즉시 잡혀서 옥에 갇혔습니다. 그러나 동리 사람들은 누구나 홍영주가 그런 일을 하지 않을 사람인 줄 알았습니다. 사람도 착할 뿐더러 살인을 할 만한 대담성도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관아에서 잡아 가두기는 하였지만 살인한 증거가 없을 뿐더러 눈치로 보아도 살인을 인정하지도 않고
살인할 만한 혐의도 없을 뿐더러 더욱이 동리의 평판으로 보아도 살인할 사람이 아니므로 무죄한 사람이라는 짐작은 했습니다. 그러나 이 관청에는 관청의 위신이 있었습니다. 한 번 잡았던 사람을 싱겁게 그냥 석방하기도 영쑥스러웠습니다. 거기에 더해서 진범인이 아직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더욱이 당시에 관하라는 것은 변변치 않은 일을 더해서 뇌물이라는 것은 없는 사건은 웬만하여서는 잘 처리하질 않았습니다. 그런데 불행히 홍영주는 집안이 가난할 뿐더러 관아에 연줄조차 없어서 교섭할 길이 없었습니다. 연방 탄원을 하는 수밖에는 별다른 도리가 없었습니다. 그리하여 홍영주라는 사람이 결백하다는 것은 짐작이니 그냥 옥에 갇힌 채 석방될 기약이 없었습니다. 여기서 한 개의 비극의 씨가 맺어지게 된 것이었습니다. 홍영주의 아내는 이미 임신 중이었고 남편이 옥사에 들어갈 때 7달째였습니다. 홍영주가 옥사에 들어간 지 석 달째 되는 때에 그의 집에서는 한 옥동자가 생겨났습니다. 홍영주의 맏아들이자 동시에 홍씨 일문의 장손이었습니다. 그 출생을 일문이 모여서 축하해 주지 않으면 안 될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수심이 잔뜩 쌓여있는 이 집안에서는 장손이 생겨났으나 아무도 거론하지 않았습니다. 옥중에 홍영주가 있었기 때문에 집안 사람들은 모두 그저 근심 중에 있었습니다. 집안에 장손이 생겨났지만 그것을 돌볼 사람은 그의 어머니 한 사람밖에 없었습니다. 근심을 모르는 것이란 행복스러운 일이었습니다. 아버지는 옥중에 갇혀서 죄명이 살인죄라 죽을지 살지 모를 형편이로되 그런 것을 이해하지 못하는 어린아이는 무럭무럭 자라갔습니다. 그리하여 여러 날이 지나 어느덧 100일이 되었습니다. 장손의 100일이라 그래도 그냥 지나치지는 못하고 문중을 모아놓고 빈약한 잔치를 치렀습니다. 그날 잔치도 이렁저렁 지나고 문중 사람들이 각각 돌아갈 때 어린애의 어머니는 몰래 어린애의 삼촌을 꼭 찔러서 멈춰두었습니다. 그리고 다 돌아가서 집안이 고요하게 된 뒤에 형수와 시동생은 마주 앉았습니다. 무슨 일로 찾으셨습니까? 이렇게 시동생이 물을 때 한참 대답을 못하고 머리만 수그리고 있던 형수가 겨우 머리를 들었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눈물이 그득하였습니다. 네, 다름이 아니라 아이를 좀 맡아주십시오. 동생은 깜짝 놀랐습니다. 이 아이를 맡아달라니요. 그는 놀란 눈으로 형수를 쳐다봤습니다. 문중을 위함입니다. 또 이 아이를 위함입니다. 서방님이 맡아서 길러주시오. 그리고 친자식이라고 하고 근본은 당분간 감추어 주세요. 아니 형수님, 여기서 아무리 기다려야 끝이 안 날 테니까 나는 서울로 가서 직접 상감님께 소원을 해보겠소이다. 데리고 가자니 못할 일이오. 죽여버리자니 그래도 홍씨 가문의 장손이 아니오니까 서방님께 부탁합니다. 그러나 형수님께서 어째 아낙네가 혼자서 서울을 가신다고 뭐가 되겠습니까? 네, 그것도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지만 되건 안 되건 일단 힘껏 애는 써보고 일의 성불성은 천운으로 돌릴 밖에야 어디 있겠습니까? 삼촌도 한참을 생각했습니다. 그런 뒤에 형수님의 의견대로 하기로 하고 어린애는 마침 이 숙모도 젖이 넉넉한지라 데려다 기르도록 의논이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홍씨 가문의 장손 순기는 삼촌의 집에서 자라고 순기의 친어머니는 남편을 구해보겠다고 서울로 올라갔습니다. 그로부터 10년 뒤 당시의 관아의 상투에 벗어나지 못하여 살인 혐의를 받은 죄수 홍영주는 생각날 때마다 한 번씩 잡아내다가 고문을 하고는 다시 옥에 가두어 버리고 이 일이 끝장날 기약이 없었습니다. 서울로 직수하러 올라간 순기의 어머니도 시골 여편네가 직수할 길을 알지를 못하여 그저 늘 대궐 근처에 방황만 하고 소망을 달지를 못하였습니다. 형조에는 누차 소원을 드려보았지만 딱히 어떤 관련 없이 들어오는 한 촌부의 소원은 하인들의 신발 매는 노끈으로 변하여질 뿐 홍영주가 옥살이를 나오게 될 일은 조금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기괴한 일이 어린 홍순기의 몸에 이상이 생겼습니다. 순기는 자기의 삼촌을 친아버지로 알고 거기서 귀염을 받고 자라고 있었는데 어린 순기가 갑자기 때때로 아무 이유도 없이 눈을 뒤집고 넘어져서 와들와들 떨며 한참씩을 정신없이 지나고 하였습니다. 의원에게 보여도 원인을 알 수가 없었습니다. 혹시나 질랄병이 아닌가도 생각해 보았지만 그것도 아니었습니다. 도무지 알 수 없는 병이었습니다. 그런데 후일 우연한 기회에 알아보니 이 홍순기의 아버지 홍영주가 관가에서 고문을 당하는 날마다 이 병증이 생겨나는 것이었습니다.
그 눈치를 채고 뒤에 삼촌이 유심히 보매 홍순기가 이름 모를 병에 걸려 기절을 한 날마다 옥중에서는 반드시 그의 아버지의 고문이 있곤 하였습니다. 그러니 문중에서는 이런 홍순기를 하늘이 낸 효자라고 하였습니다. 홍순기는 제 삼촌을 아버지로 알고 숙모를 친어머니로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친아버지가 고난을 겪는 날에는 저절로 병이 나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하여 10년 뒤 옥중의 형을 위해서 집안 재산을 다 썼던 순기의 삼촌의 집도 결국은 파산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옥중에 갇힌 홍영주는 언제 원을 벗어날는지 기약조차 없었습니다. 이제는 관가에서도 죄수의 존재까지 잊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신관이 교체되기도 4번에서 5번, 홍영주에 관한 기록조차 모두 도배지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렇게 10년이 지났지만 홍영주가 풀려날 기약은 없고 아버지의 얼굴은커녕 존재조차도 모르는 아들 홍순기는 어언 10살이 되었습니다. 옥중에서 10년이면 산천도 변한답니다. 보통 사람도 10년 뒤에는 다른 사람같이 될 것이거늘 하물며 옥중에 갇힌 영주는 어쩌겠습니까? 석방될 기약은 없는 그의 나이는 벌써 60을 넘었습니다. 이제는 어느 때 어떻게 될지 예측을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홍 씨의 집안 어른들은 모여서 의논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결과로서 순기에게 드디어 모든 사건의 내막을 알려주기로 하였습니다. 일문 사람들이 모인 가운데서 삼촌이 순기를 불러놓고 사실을 말하자면 나는 너의 삼촌이지 아버지가 아니다. 너의 아버님은 억울한 누명을 쓰고 내가 세상에 나기 3달 전에 옥에 갇혀서 아직도 정백한 몸이 못 되고 옥수로 계신다. 어머님께서는 아버님의 억울함을 직소하려고 상경하셔서 10년이 되는 지금까지 뜻을 못 이루고 계신다. 여러 가지 형편으로 너의 아버님이 석방되기까지 비밀로 해두려 했지만 그 아버님은 벌써 연로하셔서 언제 어떤 일이 생길지 알 수 없기에 너에게 이 말을 하는 바다. 그러자 나이는 비록 아직 철모를 10살이라 하지만 지독히 영특한 순기는 자기의 비밀을 처음으로 알고 거기서 통곡을 하였습니다. 한참을 통곡을 한 뒤에 순기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제 삼촌의 집에서 뛰쳐나갔습니다. 삼촌의 집을 나간 순기는 이튿날 읍내에 몸을 나타냈습니다. 태어난 후 처음의 대면인 부자의 상봉에 옥사쟁이도 차마 잡아떼지 못하고 돌아서서 못 본 채 해주었습니다. 아버님, 너더냐? 세상에 낫단 말은 들었지만 이렇게 보기는 처음이로구나. 잘 자라느냐? 아버님, 10년 죄수살이에도 여위고 또 여윈 아버지 가슴이 막히고 또 눈이 어두워서 아버님 한마디의 소리밖에는 다른 말은 하지도 못하였습니다. 그리고 뒤부터 순기는 삼촌의 집에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새벽에 깨어서는 곧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하여다가 팔아서 몇 푼 되지 않은 것으로 옥중 아버지를 옥바라지하였습니다. 그리고 밤에는 옥창 밖에서 잤습니다. 비가 오나 바람이 부나 눈이 오나 추우나 더우나 한결같이 순기는 옥 밖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겨울에는 옥사쟁이가 저것이 어린 것이 아마 어젯밤에는 얼어 죽었나? 하고 나와 보면 그래도 죽지 않고 오들오들 떨면서 지게를 지고 산으로 올라가는 것이었습니다. 옥사쟁이도 정성을 보고 몹시 감복하여 만약 자기 힘으로 되는 일이라면 홍영주를 석방해주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상부의 명령이 없이는 못할 뿐더러 잘못하다가는 자기의 밥줄까지도 끊어지기 쉽겠으므로 그저 못 본 채하고 내버려 두었습니다. 그리고 끝끝내 순기의 어머니는 서울에서 객사를 하였습니다. 10여 년간을 남편을 구하고자 온갖 애를 다 쓰다가 결국 뜻을 이루지 못하고 어떤 날 그날도 역시 형조 밖을 서성거리다 차차 몸이 노곤하여져서 자리에 넘어져서 그대로 그냥 죽어버린 것이었습니다. 굶어 죽은 것이었습니다. 먹을 것이 없어서 10여 일간을 물만 겨우 얻어먹다가 끝내 죽어버린 것이었습니다. 이 소문이 어린 순기의 귀에 들어올 때 순기는 너무도 불공평한 하늘의 조화를 원망하였습니다. 하늘나는 새도 먹을 것이 있고 물고기도 굶어 죽는 일이 없거늘 더욱이 대갓집에서는 나귀가 약식을 먹고 고양이가 소고기를 겨워하거늘 만물의 영장인 사람이 먹을 것이 없어서 굶어 죽었으니 눈물이 펑펑 쏟아졌습니다. 그러나 이 일은 차마 옥중에 계신 아버지께는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어찌 말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아도 마음 아프실 아버님께 이 일을 알게 하면 심적 번뇌로 당장의 세상을 떠나실지도 모를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냥 있을 수도 없었습니다.
객사하신 어머님의 시신도 시신이려니와 그래도 인류의 희망을 서울에 붙이고 있었거늘 이제 어머님이 떠나시니 누가 서울서 이 원한을 호소하겠습니까? 그날 밤 순기는 잠을 안 자면서 생각했습니다. 생각한 끝에 드디어 자기가 서울로 올라가기로 결심했습니다. 옥에 계신 아버님의 봉양도 봉양이러니와 그보다도 더욱 중한 일은 아버님의 원을 푸는 것이었습니다. 무려 10여 년간을 어머님이 하시다가 못하신 유업을 물려서 할 자는 이 세상에 자기 하나밖에 더 어디 있겠습니까? 이튿날 옥중의 아버지는 아들이 나무를 팔아가지고 어서 오기를 눈이 빠지게 기다렸습니다. 그러나 조반때쯤이면 오던 아들이 조반때는커녕 점심때까지도 오지 않았습니다. 홍영주는 가슴이 섬뜩하게 하였습니다. 무슨 불행이나 생긴 것으로 알았습니다. 그래도 혹시나 하고 이튿날을 또 기다렸습니다. 그러나 이튿날도 그의 아들 순기는 오지 않았습니다. 사흘 나흘 거의 발광할 듯이 아들을 기다렸지만 아들은 끝내 오지 않았습니다. 옥중에서 늙은 아버지가 이렇듯 기다릴 동안 그의 아들은 길을 재촉하여 서울로 올라갔습니다. 상경하는 즉시로 어머님의 시체를 걷어서 다시 정성스럽게 장사를 지냈습니다. 그 후 어느 날 놀랍게 울리는 신문고 소리에 관원이 놀라서 달려나와 보니 신문고를 두드리는 것은 12세 살난 소년이었습니다. 관원은 소년을 불러들여서 사연을 물었습니다. 듣고 보니 지난 10년간을 웬 허수룩한 여편네가 늘 하던 소리였습니다. 무슨 대사변이라도 있는가 하고 불러들였던 관원은 이 변변치 않은 사건에 눈살을 찌푸리고 알아볼 테니 나가서 하회를 기다려라. 하고 소년을 내보냈습니다. 그리고 이 말은 이 소년의 죽은 어머니가 지난 10년간을 수백 번을 듣다가 낙담하고 죽은 소리였습니다. 그러나 소년은 나와서 기다렸습니다. 사흘 기다리다 못해서 또 신문고를 두드렸습니다. 내가 위에다 말을 해볼 테니 하회를 기다려라. 또 같은 대답이었습니다. 소년은 또 며칠 뒤에 신문고를 두드렸지만 같은 대답을 들었습니다. 천갈래 만갈래로 갈라지는 소년의 마음은 옥중의 아버지는 어찌 되셨나? 자기가 홀연히 없어졌기 때문에 얼마나 애통해 하실까 걱정이었습니다. 관가에서는 알아보겠다 했으니 지금은 얼마쯤이나 조사를 했으려나 했습니다. 시골로 내려가자니 여기가 마음이 놓이지 않고 여기 있자니 시골의 옥중의 아버지가 걱정됐습니다. 마음만 조급하였습니다. 두 조각으로 가릴 수 없는 자신의 몸뚱이가 원망스러웠습니다. 또 1년, 2년 세월은 여전히 흘렀습니다. 마음을 두 곳으로 갈라붙이고 초조히 지나는 이 소년이 어느덧 14살이 되었습니다. 그 해는 지독히도 가물었습니다. 봄 내내 비가 안 오고 하지 망종이 지났지만 그냥 비는 올 듯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농사는 전멸할 모양이었습니다. 농촌의 민심은 흉흉했습니다. 조정에서는 하늘이 너무도 가물므로 상감께서도 근신하시는 뜻으로 감찬을 하시고 정전을 피하시고 형조에 명하여 여러 감옥의 죄수들을 다시 조사하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이었습니다. 이에 의지하여 대궐 밖에 배회하던 순기 소녀는 저편에서 오는 어느 대감의 행차를 보고 역시 소원을 하려고 그리로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가다가 중도에 넘어졌습니다. 기운이 다 소진한 것이었습니다. 굶기도 굶었거니와 2, 3일 전부터 무슨 병에 걸린 모양으로 몸이 불편하기가 짝이 없었습니다. 넘어져서 정신까지 잃었던 소녀는 누군가가 흔드는 바람에 번쩍 정신을 차렸습니다. 정신 잃었던 기간은 매우 짧았던 모양이라 아까 자기가 향하고 가던 행차가 눈앞에 멈춰 있었습니다. 그리고 초원 위의 대관이 자기를 굽어보며 종이 자기를 흔드는 것이었습니다. 소녀는 벌떡 꿇어 엎드렸습니다. 소원할 일이 있사옵니다. 소원이라 어떤 일이냐? 초원 위의 대관이 말했습니다. 소녀는 그간 수십 년간 몇십 몇백 번을 입 밖에 내었기 때문에 이제는 암송하다시피 된 이야기를 쭉 늘어놓았습니다. 그 소리를 묵묵히 듣고 있던 대감은 다 들은 뒤에 14년을 어찌 그냥 두었단 말인가? 혼잣말로 이렇게 말하고 소년에게 나는 형조판서 윤동섭이다. 내가 안 이상 유죄 무죄간 명백히 할 테니 그리 알아라. 하였습니다. 순기 소녀는 상경한 지 3에서 4년 동안 호소하기를 몇백 번 만에 처음으로 책임있고 믿음성 있는 대답을 들은 것이었습니다. 대감, 언제쯤이나 일의 결말이 나리까? 일각이 여삼추로소이다. 오늘로 내 성상께 주달해서 명일로 충청도 안찰사에게 정교하도록 하겠다.
하면 3, 4일 내로 결말이 나리라. 그리고는 행차를 재촉하여 입궐하는 형판의 뒷모양을 바라보며 소년의 눈에서는 하염없이 눈물이 나왔습니다. 윤판서의 뒷모습이 대궐 안으로 사라진 뒤에 소년은 발을 돌렸습니다. 이제 무엇보다도 급한 일은 충주로 달려가는 것이었습니다. 이미 14년 전에 옥사로서 기록이 없어진 사건인지라 안찰사에게 사실을 조사하라는 명이 내릴지라도 과연 어찌 될지가 의문이었습니다. 어서 충주로 내려가서 이번에는 안찰사에게 탄원을 하여 이를 바로 펴지 않으면 안 될 것이었습니다. 소년은 즉시 충주로 길을 잡았습니다. 서울서 충주가 300리였습니다. 300리를 소년은 내내 다른 박질로 내려가려 하였습니다. 그렇게 전속력으로 달려가던 소년은 중도에서 불행히 넘어지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2, 3일 전부터 기미가 보이던 병 두창이었습니다. 이번 급격한 심적 긴장으로 갑자기 증상이 더 심해져 길에서 쓰러졌습니다. 길에서 넘어진 소년을 근처의 농부가 처음에는 송장으로 보았다가 아직 숨이 통하는 것을 발견하고 집으로 업어가지고 와서 간호한 결과 겨우 다시 정신이 들기는 들었습니다. 그러나 몸은 이제 조금도 움직일 수가 없었습니다. 마음은 급하고 몸은 말을 듣지 않기 때문에 엉엉 우는 소년의 모습에 농부의 집안도 같이 눈물 흘리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하여 만 이틀을 농가에 넘어져 있던 소년은 사흘째 되는 날 몸을 조금 움직여보고 능히 움직일 수 있었기 때문에 또 길을 떠나려 하였습니다. 친절한 농부 내외는 소년을 길을 못 떠나게 하였습니다. 이보게 그러다 죽어. 좀 더 쉬었다 가야 해. 그러나 소년은 농부의 친절을 그냥 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 사이 할 수 없이 누워있던 것도 가슴이 저리거늘 이상이야 어찌 더 있겠습니까? 농부의 말리는 것을 뿌리치고 일어나서 길을 떠났습니다. 하늘이 휘휘 도는 것 같았습니다. 땅이 발 짚을 때마다 꺼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한 걸음 지체하면 그만치 아버지 생명의 위험률이 많아지는지라 소년은 나지 않은 용기를 억지로 뽑아내며 길을 갔습니다. 밤까지 세워서 걸었습니다. 그리고 이튿날 드디어 충주 읍내에 도달하였습니다. 그러나 소년의 걸음이 조금 늦었습니다. 어명에 의지하여 안찰사는 홍선보의 죄상을 주사하여 보았지만 벌써 14년 전 일로 상고할 바가 없고 유죄 무죄를 판정할 수가 없으므로 뜻으로 성상에 주달을 한 뒤에 소년이 도착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안찰사도 홍순기 소년의 효성과 정성을 기특히 여겼으나 일이 이미 그렇게 된지라 할 수가 없어서 소년더러 이제 여기서는 할 수 없으니 다시 상경에서 직소하고 성은이나 바라거라 하였습니다. 하여 소년은 다시 돌아섰습니다. 여기까지 온 이상에는 옥중의 아버지를 잠시나마 뵙고 싶은 생각이야 한량이 없었지만 시각의 바쁨으로 그도 못하고 그 길로 돌아서서 다시 상경의 길을 떠났습니다. 심노와 긴장과 피곤과 병에 지쳐서 거의 죽게 된 소년이었습니다. 아버지를 구하기 위하여 없는 기운을 내어서 다시 서울길을 다름박질하였습니다. 마음은 아직 기운이 든든하였으나 체력이 당할 수가 없었습니다. 소년은 자기가 어떻게 되었는지 알지 못하였습니다. 충주읍을 떠난 기억밖에는 다른 일은 기억하지 못하였습니다. 그가 정신이 겨우 약간 들은 때는 충주서 300리 서울 대궐 앞으로 쓰러져 있던 것이었습니다. 소년의 곁에는 웬 노인이 하나 있었습니다. 여기가 어디입니까? 여기가 육조 앞이야. 자기가 서울을 향하여 충주를 떠나다가 읍에에서 혼절하였다는 것을 거기서 비로소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때 서울로 가던 노인이 소년을 발견한 것이었습니다. 노인이 이 소년을 가엾게 여겨서 간호하고 물을 먹이고 약을 먹여보았으나 소년은 종래 정신이 들지 못하였습니다. 정신을 못 차리고 혼미하는 가운데서 헛소리만 연방해 댔으니 그 헛소리를 종합하여 보건대 어서 서울을 가야겠다는 말과 아버지를 구해내어야겠다는 말이었습니다. 노인은 읍내에서 순기 소년이 아버지를 위하여 노력한다는 소문을 들은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소년이 순기 소년인 줄을 알고 자신의 나귀에 태우고 자기는 걸어서 서울까지 와서 대궐 앞에 내려놓고 이 소년이 정신이 들기를 기다리던 차였습니다. 이 노인의 이야기를 다 들은 소년은 감사하다는 말을 하려고 입을 벌리려 하였습니다. 그러나 입을 벌리려다가 또다시 혼절하였습니다. 거기서 다시 정신을 잃었던 소년은 나흘 뒤에 전신이 지독히도 쑤시는 것을 느끼면서 겨우 정신이 들었습니다. 정신이 들면서 봄에 자기가 누워있는 곳은 어떤 집 방이었습니다. 5일 전에 노인이 곁에 앉았다가
소년이 정신드는 것을 보고 오는 것이었습니다. 소년은 정신이 드는 참에 다른 말은 다 제껴놓고 노인에게 우리 아버지가 어떻게 되셨습니까? 하고 물었습니다. 거기에 대하여 노인은 빙그레 웃었습니다. 기뻐해라, 살아나셨다. 너의 효성이 성청에 들어서 지금쯤은 석방이 되셨으리라. 저를 속이시는 말씀이지요? 노인은 무슨 종이를 소년에게 보여주었습니다. 내가 왜 거짓말을 하겠느냐? 이게 판결 문서로다. 아마 내가 글을 모를 테니 내가 읽는 것을 들어보아라. 노인이 읽는 판결문서, 그것은 분명히 홍영주를 석방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소년은 노인이 읽는 판결문서를 고요히 다 들었습니다. 들은 뒤에 흐느르늘 일어섰습니다. 몸의 중심을 잡기가 힘들었고 얼굴은 창백해졌습니다. 노인이 보고 어디 가느냐 하여도 소년은 대답도 않고 몸의 중심을 잡는 듯이 잠시 손을 허공에 저으며 비틀거리다가 훌썩 넘어졌습니다. 아이고, 아버지가 오셨구려. 허공을 바라보는 소년의 눈에 노인은 당황하여 소년을 흔들었습니다. 그러나 소년은 정신을 못 차렸습니다. 뿐만 아니라 허공을 쳐다보던 소년의 눈동자가 차차 눈가죽으로 굴러 들어갔습니다. 노인이 소년을 흔들 때는 드디어 소년의 숨소리까지 끊어졌습니다. 그리하여 이 소년은 황천의 길을 떠났습니다. 아비가 옥에 갇힌 뒤에 세상에 나서 아비가 옥에서 나오는 날 죽어버린 것이었습니다. 승평부 부사. 옛날부터 이름난 관리 노릇하는 지방의 목민관으로서 이름을 내자면 첫째는 청렴해야 하고 둘째로는 애민, 즉 백성을 잘 사랑해야만 하는 것이었습니다. 말이 쉬운 것이지 지방으로 돌아다니다 보면 청렴하고 애민하는 것이란 실로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므로 자칫 잘못하다가는 기껏 지방관이 되어서 탐관이라고 이름을 더럽히게 되고 또 까딱 잘못하면 오리로 봉고파직을 당하고 마침내는 생명까지 끊기게 되는 것이 옛날의 목민관의 처지였습니다. 이렇게 무서운 것이었건만 많은 목민관들 중에는 탐관오리가 많으면 많았지 청렴한 사람이 흔하지는 않았습니다. 때는 고려 충렬왕 때 벌써 700여 년이 가까운 옛날이었습니다. 최석이란 사람이 지방의 부사가 되어 임기 3년 동안의 지역을 다스리면서 애민적자로 그야말로 백성을 자기 자식같이 생각하여 오로지 그들의 기쁨, 그들의 행복을 위하여 무슨 일이고 간에 자기 몸을 희생하여 가며 지방관으로서 애를 써서 일하였습니다. 이런 성정이 좋은 음덕이 되었던지 그는 임기가 끝나자마자 조정의 요직으로 승차하여서 비서랑 벼슬에 올라 도성으로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백성들은 마치 부모와 이별하는 듯이 부사를 놓아 보내지 않으려고 무수히 애를 썼으나 그 역시 백성들의 힘으로는 못하는 일이었기 때문에 그대로 보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고을에는 독특한 풍습이 있었습니다. 부사가 바뀌게 되면 떠나는 부사에게 반드시 말 7필을 선물하여 온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고을 사람들은 말을 준비하기 위해 무척이나 애를 썼습니다. 더구나 그토록 부모같이 믿고 따르던 최 부사가 고을을 떠나게 되었으니 그곳 백성들은 너도 나도 앞을 다투어 가면서 가지고 있는 말을 끌고 나와서 부사에게 보이며 사또, 이 말 가운데서 제일 마음에 드시는 좋은 말 8필만 골라가지고 가십시오. 하고 잔뜩 관아 앞에 모여서 야단들을 쳤습니다. 이것을 본 부사 최석은 웃으며 그만두어라. 서울까지만 갔으면 족하지. 좋은 것은 골라 무엇하리오. 그리고 이 많은 말들이 나에게는 소용이 없으니 어서 다들 몰고 집으로 돌아가라. 하고 거절을 하였으나 고을 사람들이 하도 말을 가져가 달라 성화를 하니 하는 수 없이 그 중에서 말 7필을 골라 잡아 두었다가 그 말을 몰고 도성에 있는 집으로 올라온 뒤에는 다시 말의 고삐를 모조리 승평부로 돌려보냈습니다. 그러나 일단 부사에게 선물로 바친 말이니 백성들이 돌아온 말들을 다시 돌려받을 리가 만무하였습니다. 그들은 사람을 다시 시켜서 말들을 도로 최석의 집으로 돌려보내니 딱한 사람들이로군. 내가 그들의 구호를 지키고 있을 동안에 그 말 중에 한 마리가 망아지 하나 낳은 것을 그대로 데리고 있었더니 그것을 보고 그들이 나를 탐욕이 있는 사람으로 알았구나. 그래, 그렇지. 그들의 고을에서 얻은 망아지가 어찌 나의 것이 될 수가 있으랴. 이것마저 보낼 터이니 사양 말고 받으라. 하라 하며 도로 보내온 말 7필과 함께 자기 집에 남아있던 망아지까지 합하여 말 8필을 기어코 승평부로 도로 내려보냈습니다. 승평부 백성들은 마침내 하는 수 없이 말들을 받아놓고 허참,
천하에 이토록 청렴하신 부사시구나. 이런 분이 또 어디 있을까? 여보게들 이런 훌륭한 부사 어른에게 송덕비를 아니 세워드리고 또 누구에게 세워드리겠나? 안 그런가? 하며 모두들 돈을 걷어서 최석을 송덕하는 비석을 세우고 비석을 8마리 말을 의미하는 팔마비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일이 있고 뒤부터 이 승평부 고을에서 떠나는 부사에게 말 7피를 선사하던 악풍은 영영 없어지고 말았다고 합니다. 주인을 구한 황구. 옛날 어느 마을에는 정배라는 한 총각이 살고 있었습니다. 정배의 집은 마을에서도 가장 부잣집이고 정배의 아버지는 판서까지 했던 지체 높은 양반이었습니다. 정배의 아버지는 마을에서도 덕망이 높기로 유명한 사람으로 마을 사람들의 존경을 한 몸에 받았으며 늘 마을 사람들이 스승처럼 따랐습니다. 그랬기에 정배 또한 남부러울 것 없이 잘 자랐고 언제나 아버지의 가르침을 따라서 정직하고 올바르게 다른 사람들을 도우며 착하게 살았습니다. 정배에게는 소중한 동생이 하나 있었는데 바로 정배가 어린 시절부터 함께 한 개였습니다. 이게는 정배가 어린 시절에 어미에게 버림받아 떠돌던 새끼 강아지였습니다. 비 오는 날 비에 쫄딱 젖어서 추위에 떨던 강아지를 서당에 다녀오던 정배가 발견을 하였고 정배는 조금의 고민도 없이 그런 강아지를 데리고 집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강아지를 방 안 아랫목에 두고 따뜻하게 해주고 잘 먹여서 돌봤으며 황구라는 이름도 지어주었습니다. 황구와 정배는 형제처럼 그때부터 함께 자라갔으며 황구는 정배가 가는 곳이면 어디든 쫓아다녔습니다. 황구야, 우리 산책 가자. 정배의 일과는 글 공부를 마치고 나면 늘 황구와 함께 마을을 돌며 산책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황구 또한 마당에서 늘 정배가 공부를 마치기만을 기다리며 앉아 있다가 정배가 방문을 열자 반가운 듯 꼬리를 흔들었습니다. 정배와 황구는 그렇게 집을 나섰습니다. 아이고, 정배 도련님 아니십니까? 오늘도 황구 데리고 산책 가시나요? 네, 아주머니, 요즘은 국밥 장사가 잘 되시나요? 압류. 언제 한번 드시러 오세요? 그럴게요. 제 동생도 요즘 입맛이 없어서 좀 걱정인데 가서 고깃국을 좀 먹여야겠어요. 예, 아니, 도련님 동생이 있으세요. 네, 우리 황구요. 그렇구나. 예. 우리 황구줄 고깃국도 드릴 테니까 꼭 오세요. 네, 고맙습니다. 걔 보고 동생이라니. 아유, 도련님도 참. 국밥집 아주머니는 고개를 갸우뚱하며 웃어 넘겼습니다. 그러거나 말거나 정배는 정말로 황구를 동생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런 마음을 아는지 황구 또한 정배가 마치 진짜 형인 것처럼 대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에게 부침성도 좋은 정배는 황구와 산책을 하면서 이 사람 저 사람 인사를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정배는 어느 집 앞에서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갈까 말까 정배의 심장이 두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정배가 멈춘 집은 바로 정배가 짝사랑하는 정연의 집이었습니다. 정배는 매번 산책을 하는 길에는 정연의 집 앞에서 멈춰서 정연을 불러볼까 말까 고민을 하였습니다. 에이, 안 되겠다. 너무 떨려서 안 되겠어. 정배는 결국 발걸음을 돌렸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황구가 멍멍하고 지저대기 시작했습니다. 그것도 정연의 집 바로 앞에서 큰 소리로 지저댔습니다. 황구야, 그러면 안 돼. 아이, 황구야. 정배가 황급히 황구에게 가서 말려보려 했지만 황구는 요리저리 피하면서 정연의 집을 향해 큰 소리로 지저댔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 집 문이 열리고 사람이 나왔습니다. 네 집 개가 남의 집 앞에서 이렇게 큰 소리로 짖는 거야. 정연의 집 하인이었습니다. 아이고, 미안하네. 우리 황구가 갑자기 왜 이렇게 짖는 건지. 야, 황구야, 그만해, 그만. 사람들 시끄럽잖아. 정배가 머쓱하게 황구를 붙잡고 말하자 하인이 껄껄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유, 우리 정배 도령님 아니십니까요? 이 황구였구나. 가만히 있자. 도련님 거기 잠시만 계셔보세요. 아씨, 여기 정배 도령님이 와 계시는데요. 잠깐만 이봐. 하인은 평소에 정배가 정연을 보기 위해서 집 앞에 왔다 갔다 하는 것을 자주 본 적이 있었습니다. 눈치 빠른 하인은 단번에 정배가 정연을 좋아한다는 것을 알고 도와주려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정연 또한 이웃에 사는 정배에게 호감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인은 그것 또한 알고 있었습니다. 잠시 후 하인의 말을 듣고 정연이 밖으로 나왔습니다. 어머, 정배 도령 아니십니까? 어쩐 일로 저희 집에 찾아오셨나요? 정연이 얼굴을 붉히며 묻자
정배가 머리를 긁적였습니다. 하, 그게 그러니까 그 우리 황구 산책을 좀 시키다가 말이요. 황구가 이쪽으로 와서 어찌하다 보니까 그렇군요. 항구가 온 것이로군요. 정연은 약간 실망한 듯 중얼거렸습니다. 그런데 그때 황구가 갑자기 정연에게 달려가서는 정연의 옆에 혀를 내밀고 앉았습니다. 저놈이 저거 나를 놀리는 건가? 순간 황구의 표정을 보고 어이가 없었습니다. 딱 자신을 보고 놀리는 표정 같았기 때문입니다. 정연은 그런 황구를 보고 너무나 귀여워하며 머리를 쓰다듬어 주었고 황구는 좋아라 하며 슬쩍슬쩍 정배를 보았습니다. 부럽다 부러워 황구야. 내가 너였으면 참 좋겠구나. 너처럼 아니 내 뭔 생각을 하는 거야. 정배는 순간 이 황구를 보고 부러운 듯 보다가 정신을 차리고 말했습니다. 황구야, 이리 와라. 어서 이리 와. 정배의 말이라면 늘 죽는 신용이라도 하는 황구였지만 이상하게 오늘은 말을 듣지 않고 꼼짝을 하지 않았습니다. 아주 정연 앞에 배를 뒤집어 까고 누워서 온갖 애교를 부려댔습니다. 정연은 너무나 좋아라 하며 그런 황구의 배를 쓰다듬어 주었습니다. 항구가 정말 귀여워요. 어쩜 이렇게 귀여울까요? 뭐 원래 우리 황구가 좀 많이 귀엽지요. 정배는 슬쩍 이야기를 하며 정연의 옆으로 다가와서 함께 황구를 쓰다듬어 주었습니다. 엉겹결에 두 사람이 바짝 붙었는데 두 사람이 이렇게 가까이에 있는 것은 처음이었습니다. 정배의 심장은 밖으로 튀어나올 것만 같았습니다. 웃으며 황구를 쓰다듬는 정연을 가까이서 보니 정신이 어지러지하였습니다. 정말 예쁘구나. 어쩜 이렇게 예쁠까? 네, 뭐라고요? 방금 뭐라고? 그게 황구가 말입니다. 어쩜 이렇게 예쁠까요? 정배는 정연을 보며 속으로만 하던 생각을 입 밖으로 말을 해버린 것이었습니다. 네, 그렇네요. 아니, 그런데 황구가 암캐였군요. 예, 그렇죠. 예쁘죠. 아주 예뻐요. 정배의 말에 황구가 갑자기 벌떡 일어나서는 지저댔습니다. 황구는 수컷이었습니다. 왜 그러느냐? 황구야. 우리 예쁘고 깜찍한 황구야. 가자, 이제 가자. 산책 가야지. 정배가 황구를 잡아 끌자 황구는 정배의 손을 벗어나 정연 옆에 가서 바짝 붙었습니다. 어머나, 나도 같이 가자는 거니? 정연의 물음에 황구가 마치 알아듣는다는 듯 고개를 끄덕끄덕하였습니다. 세상에 신기하구나. 내 말을 듣는 거야? 황구는 또 고개를 끄덕끄덕하였습니다. 정말 신기해요. 황구가 저에게 산책을 가자고 하네요. 아니, 그렇네요. 혹시 그럼 함께 산책 가실까요? 정배는 조심스럽게 물어봤습니다. 좋아요. 함께 가요. 정연은 흔쾌히 그러겠다고 하였고 하인에게 잠시 산책을 다녀오겠다고 하였습니다. 그렇게 두 사람은 황구를 데리고 함께 산책을 하게 되었습니다. 황구는 목적한 바를 이뤘다는 듯 신이 나서 앞장을 서서 걸어갔고 정배와 정연은 그런 황구의 뒤를 함께 쫓아 걸었습니다. 정말 신기한데요. 어쩜 말을 저렇게 잘 알아듣고 고개를 끄덕일까요? 그렇죠. 우리 황구가 저한테 아주 잘 배워가지고 저렇게 똑똑해졌죠. 정말 대단하세요. 뭘요? 뭘 이런 걸 가지고. 정배와 정연은 평소에 대화를 나눠본 적은 없었지만 서로 평소 호감을 가지고 있었던 터라 쉽게 대화가 잘 이어졌고 어느새 친해졌습니다. 그렇게 한참 재미나게 산책을 하고 있는데 그때 갑자기 황구가 어느 나무 아래에서 위를 쳐다보며 짖기 시작했습니다. 황구야, 왜 그러냐? 정배와 정연이 황구가 짖는 곳을 보니 그곳에 웬 시커먼 독사가 한 마리 있었고 이 독사가 어미는 없이 새끼만 있는 까치둥지에 다가가고 있었습니다. 어머, 어떡해요. 독사가 아기 까치들을 잡아먹으려 하나 봐요. 가만히 있어봐요. 이대로 둘 수는 없지. 황구야, 야 황구야. 이리 뒤로 와라, 위험하다. 정배는 황구와 정연을 자신의 뒤로 물리고 주변을 둘러보다가 주먹만한 크기의 돌을 주워들었습니다. 그리고 돌을 있는 힘껏 독사에게 던졌습니다. 까치둥지에 천천히 다가가던 독사는 돌을 맞고 그대로 바닥에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정배가 다시 돌을 들고 혹시나 독사가 움직여서 공격해 오지 않을까 바라보았는데 다행히 독사는 그대로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휴, 죽었나 보네. 다행입니다. 아기 까치들이 큰일 날 뻔하였네요. 잘하셨어요, 도련님. 정말 잘하셨어요. 아이, 뭘 이런 걸 가지고. 어쩜 돌팔매질도 이렇게 잘하시나요? 평소에 돌 던지는 연습을 하시는 거예요? 아이, 연습이라니요. 그냥 뭐 기본이죠. 기본, 이 정도는 뭐. 정배와 정연 그리고 황구는 다시 웃으며 가던 길을 갔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 땅에 떨어져서 움직이지 않고 있는 독사 곁으로
또 다른 독사 하나가 스르르 기어왔습니다. 땅에 떨어진 독사는 그제서야 조금씩 몸을 움직였고 두 독사는 마치 서로를 바라보듯 있다가 결국 땅에 떨어진 독사가 그대로 죽고 말았습니다. 정배와 정연 그리고 황구가 떠난 산에는 짝을 잃은 독사 한 마리의 처절한 비명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그런 것은 꿈에도 모르고 정배와 정연 두 사람은 황구를 산책시킨다는 핑계로 뒤에도 계속 만났습니다. 그리고 부쩍 친해졌으며 어느덧 서로 사랑하는 사이가 되었습니다. 젊은 두 남녀가 사사로이 만나고 다니는 것이 좋게 보일 일은 아니었으나 워낙 두 집안 사이에서도 어른들끼리 두 사람을 혼인시키자는 이야기가 나오던 터라 별 문제가 없었고 마을 사람들 모두 두 사람을 보며 흐뭇해하고 좋아하였습니다. 그리고 또 시간이 흘러 어느덧 정배와 정연은 혼인을 약속한 사이가 되었습니다. 두 사람의 혼인식이 있는 날 정연의 집은 큰 잔칫집이 되었습니다. 온 마을 사람들이 정연의 집으로 와서 정배와 정연의 혼인을 축하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곧 혼인식이 시작되려 하자 사람들은 자리를 잡고 앉거나 서서 있었고 황구 또한 정배의 가족들과 함께 정배의 혼인식을 보기 위해서 얌전히 앉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모든 사람들의 정신이 혼인식에 팔려 있을 때였습니다. 정연의 집 담장으로 웬 커다랗고 시커먼 독사 한 마리가 넘어 들어왔습니다. 바로 지난날 정배가 던진 돌에 맞아 죽은 독사의 짝이었습니다. 지난날 정배가 죽인 자신의 짝의 원수를 갚겠다고 한을 품고 정연의 집에 찾아 들어온 것이었습니다. 이 독사는 어떻게 알았는지 혼인식 때 신랑 신부가 의식을 치르며 나누어 마시는데 쓰려고 준비되어 있는 술독 안으로 기어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술 안에 자신의 몸을 다 녹여냈습니다. 술독 안에는 독사의 원한과 독이 가득 차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아무도 그것을 보지 못했고 꿈에도 그런 일은 생각조차 못했습니다. 잠시 후 하인이 술독을 열어 술을 떠서 신랑 신부가 나눠 마실 술 한 병을 만들어 가지고 왔습니다. 자, 신랑과 신부는 서로 술을 나눠 마시도록 하거라. 혼인식을 주재하는 마을 어른의 외침과 함께 정배는 자신 앞에서 수줍게 앉아있는 정연의 잔에 술을 따라주었습니다. 정배의 손은 덜덜덜 떨렸습니다. 아유, 손이 왜 이렇게 떨려? 정배는 간신히 떨리는 손을 부여잡고 술을 잔에 채웠습니다. 그리고 정연이 조심스럽게 잔을 들려고 하는데 그때였습니다. 가족들 틈에 앉아있던 황구가 갑자기 혼인식장 한가운데로 뛰쳐나와서는 정배와 정연을 향해 크게 지저대기 시작했습니다. 그것도 아주 사납게 말입니다. 생전 그런 모습을 보인 적이 없는 황구가 마치 정배와 정연을 당장이라도 공격할 듯 지저대니 정배도 정연도 당황하였고 그곳에 있는 다른 사람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아니, 걔가 왜 저러는 거야? 응, 황구 아니야? 주인이 장가가서 슬픈가 왜 저러지? 이것들아 뭐들 하느냐? 어서 황구를 잡아 끌어내라. 정배의 아버지도 몹시 당황하여 하인들에게 당장 황구를 끌어오라고 하였습니다. 그 명에 정배의 하인들이 황구를 잡기 위해 달려들었는데 황구는 하인들 사이를 요리저리 피하더니 그대로 정배와 정연에게 달려들었습니다. 정연이 깜짝 놀라서 그대로 뒤로 자빠졌고 정배가 그런 정연의 앞을 막아섰습니다. 황구야, 왜 그래? 그런데 이 정배와 정연에게 달려드는 줄 알았던 황구는 옆으로 비껴나서 술상에 달려들어서 상을 완전히 다 뒤집어 놓고 나서는 혀를 획획대며 언제 그랬냐는 듯 얌전히 뒤로 천천히 물러났습니다. 그제서야 정배의 하인들은 황구를 잡을 수 있었고 간신히 뒤쪽으로 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상황이 수습이 되고 혼인식도 다시 진행이 되었습니다. 이건 미안합니다, 사돈. 우리 황구가 원래 얌전한데 오늘 지영이 혼인을 한다고 잔뜩 흥분을 한 듯합니다. 아닙니다. 괜찮습니다. 그럴 수도 있지요. 여봐라, 여기 술상을 다시 내와야겠구나. 어서 술상을 다시 차려오너라. 정연의 아버지의 명에 하인이 다시 술독에 가서 술을 떠오고 술상을 봐왔습니다. 그리고 다시 정배는 정연에게 술을 따라 주었습니다. 혹시나 하여 정배의 하인 하나가 황구를 꽉 끌어안고 잡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얌전해졌었던 황구가 또다시 날뛰기 시작했습니다. 아니, 황구야, 황구야. 오늘 왜 그러냐? 하인이 당황하여 황구를 더욱 꽉 붙잡았습니다. 그러자 황구는 자신을 안고 있는 하인의 손목을 꽉 물어버렸습니다. 어휴,
혼인식장 안에 비명 소리가 울려 퍼졌고 사람들은 그쪽을 돌아보았습니다. 황구가 하인의 손을 물고 풀려난 뒤에 뒤쪽에서 단번에 이정배와 정연이 있는 곳으로 와서 또 마구 지저댔습니다. 아니, 황구가 도대체 왜 저러는 게야? 어서 말려라, 어서. 정배의 아버지가 황급히 하인들에게 황구를 잡으라 다시 명했고 정배 또한 황구에게 말했습니다. 황구야, 왜 그러냐? 아니, 지금 혼인식 중이지 않냐? 이러지 말아라, 황구야. 응. 정배가 화를 내며 말을 하는데도 황구는 아랑곳하지 않고 계속 짖으며 정배와 정연 앞까지 와서 또다시 술상을 엎어버렸습니다. 아니, 황구야, 도대체 왜 그러는 것이냐? 내가 혼인하는 게 싫은 거야. 왜 그러니, 황구야? 정연도 평소 같지 않은 황구를 걱정하였습니다. 그러자 황구가 낑낑대며 정배를 바라보다가 뒤에서 하인들이 황구를 잡으러 오니까 황급히 바닥에 쏟아진 술을 훑어먹기 시작했습니다. 황구야. 야, 그건 술이야. 술 먹으면 안 돼. 왜 술을 먹고 그래? 정배가 깜짝 놀라서 황구를 말리려는데 이 황구가 술을 핥자마자 갑자기 거품을 물고 그대로 쓰러져 버렸습니다. 이것을 보고 있던 정연의 아버지가 깜짝 놀라서 외쳤습니다. 아니, 저건 독이다. 술에 독이 들어가 있다. 어서 확인해 봐라. 뭐라고? 아유, 독이라고. 야, 세상에 술에 독이 들어있다는데. 그래서 황구가 저렇게 난리를 피운 거야. 사람들도 웅성대기 시작했습니다. 정배는 갑자기 황구가 쓰러져서 고통스러워하자 그런 황구를 끌어안고 어쩔 줄을 몰라 하였습니다. 황구야, 왜 그래? 정신 차려봐. 황구야. 정연 또한 옆에서 당황하고 있었습니다. 한편 정연의 집 하인들이 곧바로 술독을 확인하였는데 거기에 뱀의 비닐 조각들이 남아있는 것을 발견하였고 그것이 독사의 비늘임을 파악하고 신속히 주인에게 보고를 하였습니다. 독이 든 술독은 바로 제거되었습니다. 그렇게 엄청난 소동으로 인해서 혼인식은 중단되었습니다. 정배와 정연은 황구를 안고 울며 말했습니다. 황구야, 네가 우리를 살리려고 그랬구나. 미안하다. 네 말을 들어주지 않아서. 네가 계속 알려준 것인데 내가 네 말을 알아듣지 못해서 미안해, 황구야. 정말 미안해, 황구야. 어떻게 황구야? 정연과 정배는 고통스러워하는 황구를 함께 품에 안아주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황구는 고통에 낑낑대면서도 정배와 정연의 품에 머리를 비벼댔습니다. 의원이여, 의원을 누가 좀 불러줘요. 정배가 주변을 보며 간절히 외쳤습니다. 하지만 그러는 동안 헐떡대던 황구의 숨은 멈추고 말았습니다. 황구야, 황구야. 눈 좀 떠봐. 숨을 쉬어봐. 황구야, 안 돼, 황구야. 정배와 정연은 황구의 죽음에 너무도 기뻐해야 하는 날, 세상이 떠나갈 만큼 큰 소리로 울부짖으며 슬퍼하였습니다. 그리고 둘의 품에 안겨 세상을 떠난 황구의 마지막 표정은 마치 다행이라고 말하는 것처럼 한없이 편안해 보였습니다. 그 표정은 정배와 정연을 더욱더 슬프게 하였습니다. 얼마의 시간이 지나고 정배는 모여있는 사람들에게 외쳤습니다. 제 동생 황구가 저와 여기 정연 낭자를 구하려다 죽었습니다. 오늘 혼인식을 할 수 없겠습니다. 저와 제 부인이 될 여기 정연 낭자는 이제부터 제 동생 황구의 장례를 치러줘야 합니다. 정배의 선언에 몇몇 어른들은 개의 죽음 때문에 일륜지 대사를 미룬다는 것이 말도 안 된다고 말하였습니다. 하지만 정배의 부모와 정연의 부모 그리고 평소 늘 황구와 반갑게 인사하던 마을의 많은 사람들도 혼인식을 미루겠다는 정배와 정연의 생각을 당연히 존중해 주었습니다. 그렇게 혼인식은 미뤄지고 곧 황구의 장례가 치러졌습니다. 개였지만 정배의 집안에서는 황구를 사람처럼 장례를 치러주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을 이상하게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주인을 아니 자신의 형을 위해 목숨을 바친 황구의 행동을 본 마을 사람들은 그것을 당연하다고 생각하였습니다. 장례가 끝난 뒤 황구는 정배의 집안 선산 한자리에 묻혔습니다. 황구를 묻으며 정연이 말했습니다. 황구야, 우리 황구야. 꼭 우리 아이로 다시 태어나 주렴. 알겠지? 꼭 약속해. 정연은 그러면서 펑펑 울기 시작했습니다. 정배는 그런 정연을 꼭 안아주었습니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래, 황구야. 꼭 다시 와주렴. 그렇게 황구의 장례를 모두 마친 뒤 몇 달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정배와 정연은 드디어 혼인을 하였습니다. 부부가 된 두 사람은 황구를 그리며 황구와 산책하던 산책로를 늘 함께 걸었습니다.
이 의로운 게 황구의 이야기는 사람들의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다가 결국 왕에게까지 보고되었습니다. 이 사연에 감동한 왕은 마을에 황구의 동상을 세워주라고 명을 내렸습니다. 그리하여 정배와 정연이 산책하는 산책로에는 황구의 의로운 행실을 기리기 위한 황구 동상이 세워졌으며 두고두고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 회자되며 길이길이 기억되었다고 합니다. 말해주는 도깨비. 옛날 강원도 횡성 인근 마을에는 마을 앞을 흐르는 개천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개천에는 퉁퉁바위라는 아주 큰 바위가 하나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이 바위가 워낙 크고 시원했기에 종종 이 바위에서 쉬면서 잠을 자곤 하였습니다. 그리고 인근 마을에는 고시 성을 가진 소년이 있었습니다. 이 소년은 아주 총명하고 재주가 많았습니다. 그리고 공부도 아주 열심히 하였습니다. 이 소년의 성은 고시였는데 이 고시 소년은 언제나 이 개천을 건너서 멀리 다른 마을에 있는 서당까지 글 공부를 하러 다녔습니다. 오늘도 열심히 가서 글 공부를 해야지. 글 공부는 너무 재미가 있단 말이야. 히. 열심히 걷고 또 걷던 소년은 중간에 퉁퉁 바위를 보고 그 앞에 잠시 앉았습니다. 어제 늦게까지 책을 읽다가 잤더니 졸리구나. 이대로 가면 서당에서 졸지도 모르니까 여기서 잠깐만 눈을 붙이고 그 다음에 가봐야겠다. 고시 소년은 그대로 퉁퉁 바위 앞에서 잠시 잠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얼마의 시간이 흘렀을까? 이 고시 소년이 자고 있는데 이상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너무나 피곤했던 고시 소년은 소리를 들으면서도 계속 비몽사몽 반쯤 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한참 이야기를 나누다가 이 고시 소년이 슬쩍 눈을 뜨고 주변을 두리번 살펴보았으나 정말 아무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뭐지? 누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야? 하지만 아무리 봐도 주변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꿈이었나? 고시 소년은 다시 잠에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다시 또 말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야, 조용히 해. 조용히 말하라고. 고판석께서 주무시잖아. 그러게 지체 높으신 판서 어르신께서 잠을 깨게 하면 안 되지 안 돼. 그 말소리를 정확히 들은 고시 소년은 깜짝 놀라서 눈을 떴습니다. 뭐야? 누구야? 누구시오? 나오시오. 이 고시 소년이 일어나서 주변을 두리번거리고 살펴보았으나 정말 아무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다만 졸졸졸 물이 흐르는 소리만이 들려왔습니다. 와, 이상하네. 안 되겠다. 어서 서당이나 가자. 고시 소년은 그대로 일어나서 서당으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세월이 흘러 이 고시 소년은 별시 문과의 병가로 급제하였고 연산군 때는 황해도 해주 목사, 함경북도 병마절도사 등을 지냈습니다. 그리고 중종 때 형조판서, 호조판서, 병조판서라는 세 자리를 거쳐서 우찬성에 이르렀으니 그의 이름은 바로 고영산이었습니다. 그는 늘 곱고 근검한 성품을 가지고 수리에도 밝아서 뛰어난 행정 능력을 갖추고 일을 잘 처리하는 유능한 관료였으며 또한 청백리로서 많은 사람들의 칭송을 받았습니다. 그런 그는 언제나 퉁퉁 바위에서 있었던 일을 사람들에게 이야기하곤 하였는데 횡성에서는 이야기가 아주 유명해졌습니다. 세상에, 퉁퉁 바위에서 자다 보면 도깨비들이 이야기 나누는 소리가 들리는데 자세히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 사람이 무엇이 되는지를 알려준다는구만. 그게 정말인가? 내가 한번 가봐야겠구만. 한 청년이 소문을 듣고는 곧장 퉁퉁 바위로 달려갔습니다. 그리고는 바위에서 정말로 잠을 청해봤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예끼 이방놈아, 어디 이방이 여기서 감히 잠을 청하느냐? 어서 썩 일어나서 가지 못할까? 이 청년은 호통치는 소리에 화들짝 놀라서 깨어나 주변을 살펴봤는데 정말 아무도 없었습니다. 이방이라고? 에이 설마. 내가 이렇게 과거 공부를 열심히 하는데. 이 청년은 설마 하였는데 정말 후에 이방이 되었다고 합니다. 먹으면 죽는 사탕. 옛날 어떠한 시골 동네에 욕심 많은 글방 선생님이 한 분 계셨습니다. 어느 날 사탕 한 봉지를 서울 갔다 온 동네 사람에게 선물로 받았습니다. 선생님은 자기가 없는 동안에 이것을 글방 아이들이 꺼내 먹을까 봐서 얘들아, 이 상자 속에 넣어둔 종이봉지 속에는 먹기만 하면 당장 죽는 약이 들었으니 일절 손도 대지 말아라. 하고 여러 아이들에게 일러두었습니다. 글방 아이들은 시골서 처음으로 사탕을 구경했기 때문에 정말 먹으면 죽는 약인 줄로만 알았습니다.
선생님은 어린애들이 없을 때면 틈틈이 사탕을 꺼내어 더운 물에 타가지고 맛있게 먹었습니다. 어떤 날 저녁 나절이 되자 다른 애들은 글들을 다 외우고 집으로 돌아갔지만 돌쇠라는 아이 하나만은 글을 다 외우지 못했기 때문에 눈물을 꾀죄죄 흘리면서 못 외운 글을 읽고 있었습니다. 그때 선생님은 이웃에 있는 길동무의 집에서 저녁을 잡수러 오라는 청을 받았기 때문에 집으로 저녁을 잡수러 가시면서 돌쇠야, 글을 외워야 가지. 그렇지 않으면 밤새껏 잡아두고 집에 안 보낼 테다. 하고 을러대었습니다. 못 외운 글을 외우느라고 돌쇠가 혼자 애를 바둥바둥 쓰고 있을 때 방구석에 있는 옷걸이 밑에서 생쥐 한 마리가 살살 기어 나왔습니다. 돌쇠는 쥐를 쫓느라고 글 읽던 것도 잊어버리고 방바닥에 놓인 선생님의 담뱃대를 집어들자마자 이리저리 쥐를 쫓아다니면서 쥐를 겨냥하고 후려쳤습니다. 그러나 큰일 났습니다. 돌쇠가 휘두르던 담뱃대가 맞으라는 쥐는 안 맞고 선생님이 제일 좋아하는 꽃그림 도자기가 들어맞아서 도자기가 두 쪽으로 쪼개졌습니다. 이 꽃그림 도자기는 이 글방에서 글방 선생님한테 글 배우던 아이 하나가 서울로 집안이 이사 간 지 얼마 안 되어서 기념으로 사서 보낸 것이기 때문에 선생님이 늘 가지고 다니시는 담뱃대보다도 더 귀중히 여기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쪼개 놓았으니 어떻게 합니까? 돌쇠는 쪼개진 도자기를 집어가지고 마주 맞추어 보았지만 한 번 쪼개진 도자기가 다시 붙을 리가 있겠습니까? 선생님이 오시면 어떻게 하나? 도자기 깨트린 것을 보시기만 하면 당장에 내 종아리를 죽도록 때리실 것이고 여기서 종아리 맞는 것은 괜찮지만 글방에서 내쫓으시는 날이면 집에 가서 또 매를 맞을 터이니 아이 참 이를 어쩌면 좋은가? 하고 웅크리고 앉은 채 걱정을 무수히 해댔습니다. 매를 무서워하는 돌쇠는 그 아픈 매를 맞고 방에서 내쫓겨 집에 가서 또 매를 맞느니 그냥 죽어버릴까 보다 하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죽기로 결심은 하였으면서도 어떻게 죽어야 할까 하고 가슴을 졸이면서도 생각하다가 문득 머리에 떠오르는 것이 먹으면 죽는다던 사탕 생각이 났습니다. 죽더라도 선생님이 돌아오시기 전에 죽어야겠다고 사탕 봉지를 넣어둔 상자를 끄집어내었습니다. 봉지 속에 담긴 사탕을 얼른 먹고 죽을 생각에 한 줌 듬뿍 집어서 입에다 우겨 넣었습니다. 한 주먹을 다 먹고 나도 죽기는커녕 아무렇지도 않았습니다. 사탕이기 때문에 달고 맛이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봉지 속에 드는 것을 다 먹으면 죽을는지 모르겠다 하여 봉지 속의 것을 죄다 먹어 죽어버렸습니다. 마침 그때 선생님이 돌아오셔서 이것을 보고 이놈 돌쇠야, 이게 웬 짓이냐? 하고 소리를 지르셨습니다. 그러니까 돌쇠는 다른 게 아니랍니다. 선생님께서 계시지 않는 동안에 생쥐 한 마리가 나왔기에 그것을 잡으려고 담뱃대로 후려쳤더니 쥐는 어디로 달아나고 도자기가 맞아서 이렇게 두 쪽으로 쪼개졌습니다. 선생님께서 그렇게 위하시던 도자기를 쪼개놨으니 어쩔 줄 몰라 죽을 마음으로 먹으면 죽는다고 선생님이 말씀하시면서 넣어두신 이 약을 다 먹었는데 그래도 죽지 않으니 이게 웬일입니까? 하고 훌쩍펄쩍 울었습니다. 선생님은 그래서 우는구나. 너는 마음이 정직한 아이기 때문에 독이 내 뱃속에서 퍼지지 않은 것이다. 하고 대답하는 외에는 다른 도리가 없었다라고 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옵니다.